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며칠 전 고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2부에 이어서 애틀란타 정착 초기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 발급, 자동차 구하기, 휴대폰 개통 등 행정 처리를 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틀란타 광역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도보나 자전거로 통근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장만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한 가구에 성인이 여러 명이라면 최소한 2대 정도는 있어야 생활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애틀란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조지아주에 정착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요소 중 하나는 이곳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때 별도의 필기나 실기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조지아주와 한국 정부 간의 상호 협정에 따라서 면허 교환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에는 현대기아차, SK 등 한국 대기업의 제조 공장과 투자가 상당하며 그만큼 많은 한국인 근로자와 주재원, 유학생 등이 장기간 체류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이러한 인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면허 절차가 간단하기만 한 것은 아니니까 놓치는 것 없도록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세부 과정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팁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유학생 신분으로 오시는 분들께 맞춘 내용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일부 절차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틀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방문해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공증받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내가 소지한 한국 운전면허증이 실제로 유효한지, 정식으로 발급된 것인지를 영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증명받는 과정입니다. 영사관 방문은 사전 예약이 필수이므로 애틀란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꼭 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여권 사본,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그리고 집 계약서나 유틸리티 청구 영수증 등 거주지 증빙 자료입니다. 이 문서들은 대부분 한국에서부터 가져오는 것이 많으므로 미리 복사해 두시는 편이 비용이나 편의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까 자동차를 구하기 전에 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도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예약한 시각에 영사관에 방문하면 약간의 대기 후에 공증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대기 시간은 단일 대기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사관을 방문하실 때 렌터카 등 운전을 해서 방문하시는 경우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은 2가지 소소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사관은 애틀란타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데 애틀란타 다운타운은 일방통행인 도로가 많습니다. 마치 한국 서울의 목동과 유사한데요. 그래서 교통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역주행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꼭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로 영사관이 있는 건물에 주차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제가 방문했던 6개월 전에는 주차장이 일반인에게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영사관이 위치한 건물 바로 옆에 큰 주차 빌딩이 하나 있으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주차 빌딩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사관 공증서류를 발급받았다면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 신분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저는 에모리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학교든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권, 비자, 현재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국제학생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면 미국 이민세관 당국이 운영하는 서비스와 연동되어서 유학생 신분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즉, 운전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학생 신분이 정상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입력 자체는 금방 끝나지만 학교 담당자의 승인이 며칠 걸릴 수 있으므로 최소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서 세 번째로 할 일은
SSA, 즉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방문해서 SSN Denial Letter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는 SSN, 즉 사회보장번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건데요. 문제는 보통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의 경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현지에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애초에 이 SSN을 발급받을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SSN을 발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확인서, 즉 SSN Denial Letter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SSA에 방문하실 때는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지만 평일의 경우에는 대기 인원이 많이 없으면 워크인 신청도 간혹 받아줍니다. 하지만 워크인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가능하면 사전에 방문 예약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대기 인원이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지 외곽에 위치한 SSA 지점으로 워크인 방문을 시도했고 운 좋게도 약 40분 정도 대기 후에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었으며 상담 시작 10분 정도 만에 디나이얼 레터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SSA에 방문하실 때는 여권, I-20, I-94 원본과 거주지 증빙 자료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준비물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오셨다면 비로소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하러 갈 준비가 되신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곳 조지아의 많은 행정기관은 매뉴얼이나 시스템 중심이기보다는 담당자의 재량과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행정 절차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제 동기 중 일부는 같은 SSA 지점이라도 그날 담당자에 따라서 워크인 방문을 받아주기도 하고 예약을 하고 오라며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 운전면허 신청을 하러 갔을 때 이 SSN 디나이얼 레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일단 가서 해달라고 우겨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지나치게 운에 기대는 것이고 자칫 동일한 절차를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쪽이 궁극적으로 시간과 스트레스를 더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시험 장격인 DDS, 즉 Department of Drive Service에 방문해서 지금까지 확보한 서류들을 기반으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운전면허 발급 기관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DMV, 텍사스 주의 경우 DPS, 워싱턴 주의 경우 DOL처럼 주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으니까 본인이 거주하실 주의 명칭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곳 DDS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여권사본, I-24본, 한국운전면허증, 영사관에서 발급받았던 공증서류, SSA에서 발급받았던 SSN Denial Letter, 그리고 거주지 증빙자료 2개입니다. 여기서 거주지 증빙자료는 얄짤없이 2개 모두를 요구하니까 렌트나 매매 계약서와 유틸리티 청구서 등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증빙 2개를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DDS의 경우에 사전 방문 예약을 해도 되고 워크인을 해도 되는데요. 예약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DDS에서는 창구의 담당자와 상담 전에 개인 인적사항과 관련된 꽤 많은 정보를 DDS 내부망에 접속해서 입력해야만 합니다. 사전 방문 예약을 하게 되면 이런 정보를 미리 입력하게끔 시스템이 세팅되어 있고 방문 당일 창구 상담원과 바로 면허 발급을 위한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로 갈 수 있지만 워크인으로 간 경우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차례가 오면 DDS 오피스 컴퓨터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입력한 후에야 창구 대기번호가 주어집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영어로 적혀 있고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석해서 입력하기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 방문 예약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창구 담당자에게 가면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증빙에 문제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얼굴 사진을 찍고 면허 발급 승인이 납니다. 내가 준비한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대충 찍는 그 사진이 나의 면허증에 박혀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은 단장을 하고 DDS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떠나기 전 창구 직원으로부터 레터지 한 장으로 된 임시 면허증을 받으시게 되고
그 순간부터 미국의 운전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플라스틱 카드로 된 정식 면허증은 집 주소로 1, 2주 안에 택배로 도착하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전체 절차를 설명드렸는데요. 모든 발급 단계에서 준비하는 증빙 서류들은 각 개인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원하는 부부라면 본인과 배우자 각각이 같은 절차를 밟고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운전면허증 공증, ISS 신분정보 활성화, SSA 디나이얼 레터, DDS 방문 신청이라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별도의 필기나 실기시험 없이도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셨다면 이제 자동차를 구매할 가장 중요한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다만 지난 1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운전면허증 취득 이후에도 자동차 보험을 먼저 드는 것은 필수입니다. 조금 검색해보시면 예를 들어 가이코나 프로그레시브 등 여러 보험사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각각 커버리지 조건 대비 가격이 다르니까 가성비가 좋은 보험사를 골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새 차를 사는 방법과 중고차를 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차와 중고차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결국 원하는 옵션과 보증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인지 혹은 차량 옵션이나 안정성을 어느 정도는 포기하는 대신 비용을 절감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미국에서도 이런 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고차 구매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방법으로 중고차를 살 수 있고 각각 어떤 장단점과 유의할 점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카맥스나 카바나와 같은 대형 중고차량 판매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딜러샵에 직접 가서 가격을 협상한 후에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카맥스나 카바나는 편리한 온라인 플랫폼과 투명한 가격 정책으로 유명하며 미국에서 중고차를 거래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차량 상태를 철저히 검사하고 보증 제도를 통해서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문제가 생기면 100% 환불이 가능한 정책을 제공합니다.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차량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특히 카맥스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차량이 다른 지점에 있으면 딜리버리 신청으로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그 차량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배송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딜러샵을 통해서 구매할 때보다 차량 가격이 약 10에서 20% 정도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인 딜러샵 방문은 이름 그대로 자동차 브랜드 딜러샵에 직접 가서 중고 차량 가격을 협상해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형 중고차 판매 업체를 거치지 않으므로 가격 면에서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영어 소통 능력과 차량 상태를 파악하는 안목, 그리고 미국 중고차 거래 절차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베테랑 딜러들은 협상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영어가 낯설거나 차량 지식이 부족하면 협상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테스트 드라이브를 통해 차량 컨디션을 꼼꼼히 살핀 뒤에 적극적으로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다면 딜러샵에서 더 합리적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가 서툴고 차량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카맥스나 카바나와 같은 대형 업체를 이용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업체라고 해서 차량 검수가 항상 100% 완벽한 것은 아니고 딜러샵에서 구매한다고 해서 무조건 큰 리스크가 뒤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절차가 간단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 좋아서 카맥스에서 중고차 2대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과정 자체는 안내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서 간편했지만 한 대가 구매 후 1개월도 채 안 되어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매 후 이미 한 달이 지난 시점이라서 카맥스 측에 클레임을 걸기도 애매해졌고 생각만큼 철저하지 못한 검수였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반면 딜러샵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제 지인들 중 몇 명은 전문적인 차량 지식도 없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차량의 내부를 직접 꼼꼼히 살피고 여러 번 시험 주행을 해본 뒤에 큰 문제 없이 잘 구매했다고 합니다. 또한 딜러샵에 단기간 내에 차량 구매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어필하자 딜러 측도 더 적극적으로 가격 협상에 응했고 심지어 담당 딜러보다 높은 직급의 매니저가 나와서 협상을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형 업체든 딜러샵이든 각 방식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대형 업체가 더 비싸지만 안전하고 딜러샵이 더 싸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식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딜러 눈치를 보지 않고 충분히 차량을 살펴볼 여유가 있고 가격 협상을 할 때 약간의 밀당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오히려 딜러샵 방문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미국 번호를 함께 개통하는 것과 한국에서 쓰던 휴대폰에 미국 번호를 추가로 개통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현지에서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한국과 크게 다를 것 없이 대리점을 방문해서 마음에 드는 기종과 통신사를 골라서 개통하시면 되고 이 과정은 특별히 어렵지가 않으므로 오늘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대의 폰을 쓰고 싶지 않은 분 혹은 새 폰 구매 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기존 한국 휴대폰에 미국 번호를 추가해 한국 번호와 미국 번호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스마트폰 기종은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최근 3-4년 이내에 출시된 국내 스마트폰은 대부분 일반 심과 e심 기능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듀얼 심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한 개 회선만 쓸 때는 제 휴대폰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지금부터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일반 심은 물리심, e심은 그냥 e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심이란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은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사용자를 식별하고 통신망에 연결해주는 인증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기가 아주 작은 칩카드 형태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물리심입니다. 반면 요즘에는 스마트폰 메인보드에 내장된 e심이 추가로 탑재가 되어서 실물 칩을 갈아 끼우지 않아도 기기 설정만으로 해외나 국내 다른 통신사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e심과 물리심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2개 이상의 회선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포인트는 바로 이 기능을 활용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애틀란타 생활 예정자인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물리심에 미국 통신사인 비저블을 넣고 e심에 기존의 한국 통신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비저블을 선택하느냐? 또 왜 한국 통신사는 굳이 e심으로 바꿔야 하느냐?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비저블인가? 미국에는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등 메이저 이통사가 있습니다. 이 중 비저블은 버라이즌의 MVNO, 즉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인데 버라이즌망을 빌려 쓰면서 요금제를 저렴하고 단순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저블에는 플랜이 2개뿐이고 저렴한 플랜만 해도 월 30불에 통화 문자 데이터가 무제한이라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 역시 이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국제통화나 국제문자에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용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 왜 한국 통신사를 e심으로 전환해야 하는가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명확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선배들의 경험에 의한 데이터라고 이해하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선배 유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저블을 e심으로 개통했을 때 지역에 따라서 데이터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통신사를 e심으로 바꾸고 빈 물리심에 비저블을 넣었더니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꼭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자리 잡은 팁이니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조를 구현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거치면 됩니다. 우선 출국 전 한국에서 쓰던 통신사를 물리심에서 e심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e심으로 바꿔놓으면 기기 안에서 기존 회선을 e심 형태로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집 주소가 정해지고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비저블 공식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선을 개통하고 물리심을 배송받습니다. 비저블은 자사 대리점이 없고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주문 후 일주일 안에 집으로 심이 도착하고 이를 스마트폰에 삽입해서 간단히 활성화만 진행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미국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할 때 원하는 번호 후보가 여러 개 나오면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나름대로 예쁜 번호가 보이면 골라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애틀란타에 정착하시면서 기존에 쓰던 한국 스마트폰 한 대에 한국 번호와 미국 번호를 동시에 쓰는 방법은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한국통신사 이심 전환 절차만 밟으시고 미국 도착 후 비저블 심카드를 주문 개통하면 끝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국 지인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동시에 미국 번호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두 대의 폰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추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애틀란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중고차 구매 절차, 그리고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이슈와 몇 가지 팁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애틀란타에 정착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원래는 애틀란타 생활비 이야기도 이번 영상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험난한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더 희망찬 소식들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